안녕하세요. 주병률과 시를 읽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면 내가 돌아보았다 라고 하는 시집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인은 신용목 시인이죠. 아주 시를 잘 쓰시는 시인입니다. 이 책이 지금 그 창비 시선으로서 나온 책인데요. 몇 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2017년 7월 27일 날 시집으로 나온 책입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좋은 시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시집 제목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면 내가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시집이고요. 시집 제목은 중에 한 편 시 제목은 가을과 슬픔과 새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제가 한번 전문을 읽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과 슬픔과 새, 신용목. 슬픔이 새였다는 사실을 바람이 알려주고 가면 가을 새들은 모두 죽었다. 사실은 흙 속으로 날아가는 것. 태양이라는 페인트공은 손을 놓았네. 그 환한 붓을 눕혀 빈 나뭇가지나 건드리는데 그때에는 마냥 가을이라는 말과 슬픔이라는 말이 꼭 같은 말처럼 들려서 새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네. 사실은이라고 다른 이유를 대고 싶지만 낙엽이 새였다는 사실을 바람이 알려주고 가는 가을이라서 날아오르는 것과 떨어져 내리는 것이 꼭 같은 모습으로 보여서 슬픔에도 빨간 페인트가 튀는데 나뭇가지라는 생각에 붓을 기대 놓고 페인트공은 잠시 바라보네. 그러고도 한참을 나는 다리 위에 앉아 있다. 이 무렵 다리를 건너는 것은 박쥐들 뿐. 단풍의 잎들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단풍의 빛깔은 태양 속으로 빨려든다. 마치 태양의 환풍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나는 지키고 있다. 나의 몸으로부터 붉은 빛이 빠져나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나의 몸이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그래서 박쥐들은 검구나. 슬픔과 몸이 하나일 수 있다는 것. 모든 퍼포먼스가 끝나고 빨간 페인트통 뚜껑을 닫고 태양마저 사라지면 나는 혼자서 터덜터덜 다리를 건너며 오늘 또 잠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세워야 하나? 하나부터 생각하다가 하늘을 뒤덮은 박쥐떼를 보며 문자를 보낸다. 여기는 새들이 참 많습니다. 가을만큼 많아요. 아주 많은 생각을 좀 같이 하게 하는 시라서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느껴보고자 이 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요, 가을과 슬픔과 새라고 하는 두 관념성과 구체성, 대상성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있죠. 가을과 슬픔과 새라고 하는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을이라고 하면 뭐 조락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고 또한 이별의 계절이다. 또 인생으로 보면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그 시기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울러서도 슬픔이 있죠. 왜냐하면 지나온 과거의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괴감도 들 테고요. 또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강하게 배어난 계절이 슬픔이죠. 가을이죠. 그 가을 속에는 늘 이러한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세계는 새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세계성으로서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을이 지니고 있는 혼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신영목 시인이 이런 제목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천천히 한번 복기를 해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새였다는 사실을 바람이 알려주고 가면 이렇게 되죠. 슬픔이 새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새들이 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인은 그 새가 곧 슬픔이다라고 하는 그 세계성과 동일시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슬픔이 왜 슬픔인가 가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새였다는 사실을 바람이 알려주고 가면 가을 새들은 모두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주 도발적인 또는 파격적인 부분이죠. 바람이 슬픔이 새였다는 사실을 바람이 주면 새들이 모두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바라볼 때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인 세계란 것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체득된 또는 알게 되는 어떤 세계성이죠. 이것은 관념입니다. 그 관념성은 시인이 또는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또는 내재화된 그 세계에 대한 만남이죠. 그 내재화된 세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을이 참 풍요롭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세계가 한쪽은 결실이라고 하는 수확이라고 하는 이 풍요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슬프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마 아쉬움과 이별과 그 부재라고 하는 머지않아 부재로서의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슬픔일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일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아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대상들은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우리들에게 잠식을 당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은 또 다른 세계로의 이행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서 맞서 있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 신영목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새였다는 사실을 바람에 알려주고 가면 가을 새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선적인 세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가 가을 새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봄새도 있고 여름새도 있고 가을새도 있고 겨울새도 있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이 구분성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자연에서는 그게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세계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봄새라고 하는 그 대상성에 대한 이름 짓기, 그 다음 여름새라고 하는 그 대상성에 대한 이름 짓기, 가을새라고 하는 그 대상성에 대한 이름 짓기 역시도 인간이 구분하고 있는 한 세계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봄새와 가을새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또는 복잡한 사유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신영국 시인은 바로 지적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시행을 보면 사실은 흙 속을 날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새는 공중을 날아가거나 하늘을 날아가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은 하늘과 아울러서 새가 지니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새를 고착화하고 인식하고 또는 그 세계를 다른 어떤 대상으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 세계의 지평이죠. 근데 이 신용목 시인은 그 새가, 가을새가 사실은 흙 속을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 확고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복이죠. 그래서 태양이라는 페인트공은 손을 놓았네라고 합니다. 이때 이 태양은 빛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상에 대한 인간들이 부여하고 있는 의미죠. 자, 이 의미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또는 자기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 대상들을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혹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을 새들이 사실은 흙 속을 날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이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질서적 개념이죠. 고착적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들을 버린다면 또는 그것이 전복된다면 태양이라는 페인트공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새롭게 모든 것들을 구축해야 되니까요. 새롭게 모든 것을 구축해야 되니까 태양이라는 페인트공은 손을 놓았네라.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간다 라고 하는, 가을 새들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고정화된 이 의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용목 시인이 우리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죠. 자, 그 환한 붓을 눕혀 빈 나뭇가지나 건드리는데 이렇게 합니다. 어떤 그 붓인가요? 그 환한 붓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익히 알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인식이죠. 그런 것들이 새들이 땅속으로 날아가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빈 나뭇가지나 건드리는데 그때는 마냥 가을이라는 말과 슬픔이라는 말이 꼭 같은 말처럼 들려서 이렇게. 자, 가을과 슬픔과 가을새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르다고 보잖아요. 다르다고 보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가을새는 가을새가 지니고 있는 의미로서의 세계성을 우리는 익히 배우거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픔이라는 말, 가을이라는 말, 또는 바람이라는 말, 또는 가을새라는 말들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같다라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들려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인식적 세계는 낙엽처럼, 새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떨어지는 세계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새로운 세상이죠.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새 감각이고 새 의미고 새 의식입니다. 새로운 의식이죠. 이것이 바로 신용목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 시의 세계입니다. 자, 사실은 이라고 다른 이유를 대고 싶지만 낙엽이 새였다는 사실을 바람이 알려주고 가는 가을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땅속으로 날아가는 새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노래했다라고 하고 싶지만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엽이 새였다는 사실을 바람이 알려주고 가는 가을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 시인에게도 어떻게 됐다고요? 여름까지는 이러한 인식적인 한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성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습하고 교육받고 또는 우리 스스로 체득한 그 세계가 다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감각적인 세계 위에서 구축된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은 여름까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근데 가을이 돼서 낙엽이 새였다는 사실을 바람이 알려주고 가는 가을에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아오르는 것과 떨어져 내리는 것이 꼭 같은 모습으로 보여서. 맞습니다. 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요, 오는 것은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고 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우린 그걸 구분하고 있죠.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날아오르는 것과 떨어져 내리는 것이 꼭 같은 모습으로 보여서 슬픔에도 빨간 페인트가 튀는데 나뭇가지라는 생각에 붓을 기대 놓고 페인트공은 잠시 바라보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소통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이름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은 다분히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알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죠. 체계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분히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세계에 대한 삶의 한 행동이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픔에도 빨간 페인트가 튀는데 나뭇가지라는 생각에 붓을 기대 놓고 페인트공은 잠시 바라봅니다. 자, 이때 페인트공은 누군가요? 나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확연하게 모든 물상들이 드러나서 인간들에게 그 실체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태양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태양이 어떻게 되나요? 이 태양이. 또는 내가 어떻게 됐나요? 가을새, 슬픔, 낙엽, 빨간 단풍잎,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가을이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성이죠. 그 세계 안에 슬픔도 있고 뭐도 있고라고 하는 그 세계성을 우리는 부여하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뭇가지라는 생각에 붓을 기대 놓고, 나뭇가지죠. 이름입니다. 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뭇가지가 나뭇가지라고 지칭되는 것은, 명칭되는 것은 약속입니다. 너와 나의 약속이죠. 그것은 뭐예요? 다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질서의식에서 그것이 부여된 세계관이죠. 그게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에, 나뭇가지라는 이름의 나뭇가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됩니다. 사유죠. 거기서 붓을 기대 놓고, 잠시 멈춰 놓고 페인트공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런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한참을 나는 다리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됩니다. 참 그 상징적이죠. 다리. 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이름, 대상 이런 것들을 떠나서는 세계를 접촉하거나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이것이.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 대상 안에 또는 그 대상 실체화된 그 대상의 형상성 속에만 있지 않다. 세상은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다리 위에서 한참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다리는 어떤 곳인가요? 건너가는 곳이죠. 이곳과 저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분기점입니다. 경계선이죠. 그것이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그 다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시인에게는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실제하고 있는 세계와 그렇죠. 이름을 저버린 그 세계의 경계선에 이 시인은 놓여 있는 겁니다. 생각은. 그래서 이 무렵 다리를 건너는 것은 박쥐들 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가고 싶죠. 가고 싶겠죠.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한 발견 또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이행 이런 것들을 하고 싶죠. 인간은. 그렇지만 못합니다. 왜? 미련 때문에요. 우리 유행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미련 때문에 못합니다. 어떤 미련? 이 세상에 대한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알미죠. 그것 때문에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리를. 근데 박쥐는 건너가요. 박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쥐의 세계가 박쥐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쥐는 건너갑니다. 그래서 단풍의 잎들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단풍의 빛깔은 태양 속으로 빨려든다. 이렇게. 다시 원초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돌아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축하였던 모든 세계는 인식적 세계죠. 그 대상에 대해 이름 짓기나 의미 부여하기나 이런 세계입니다. 근데 이 시행은 단풍의 잎들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단풍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죠. 대상성입니다. 그 대상성으로 인해서 구축된 모든 세계는 떨어지고 또는 허물어지고 단풍의 빛깔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요, 이것은? 빛깔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 그 형상화에 대해서 명명하고 있는 그 모든 의미는 다시 백홈이죠. 원초적으로 또는 원래적으로 또는 본래적으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이런 얘기죠. 마치 태양의 환풍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나는 지키고 있다. 나의 몸으로부터 붉은 빛이 빠져나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의 몸으로부터 육체성입니다. 이 육체성은 무엇을 동반하죠? 우리의 의식을 동반합니다. 육체가 없으면 의식도 없죠. 그런데 이때 이 의식은 어떤 의식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의미화된 청으로서의 의식이죠. 그런 것들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태양소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나의 몸이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그래서 박쥐들은 검구나 슬픔과 몸이 하나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슬픔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슬픔은 부재로서의 슬픔이고 이별로서의 슬픔이고 회한으로서의 슬픔이죠. 가을이 지니고 있는 그 슬픔입니다. 근데 이점에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요? 내가 미처 가닿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알미죠. 그 알미라고 하는 세계가 바로
몸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안 겁니다. 새롭게 안 거죠. 이 시인은. 그래서 모든 퍼포먼스가 끝나고 빨간 페인트똥 뚜껑을 닫고 태양마저 사라지면, 자, 잔치는 끝났다 이런 시인이 있나요? 최영민 시인인가 뭐 하여튼 그럴 겁니다. 잔치는 끝났다. 어떤 잔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축하고 있던 모든 사유적 체계의 한계죠. 그것이 끝나고 보니 어떻게 되나요? 페인트똥은 닫히고 태양은 사라지죠. 태양마저. 그 모든 물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의미가 부여됐던 그 세계가 다 사라지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터덜터덜 다리를 건너며 오늘 또 잠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세워야 하나? 하나부터 둘, 셋 이렇게 세겠죠. 절망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 새로운 인식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시인은. 그렇지만 그것이 펼쳐지나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망적인 그 세계성으로 다시 시인은 돌아와서 자기의 이 사유를 가두거나 또는 다시 곱씹어보는 그 긴 시간을 다시 겪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대한 암담함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하늘을 뒤덮은 박쥐떼를 보며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나요? 그 박쥐는 다리를 건등한 박쥐잖아요. 나는 어떻게 됐나요? 화자는 못 건너갔죠. 왜? 미련 때문에요. 무슨 미련? 이 세상에서 구축하고 있는 모든 의미적 의식이죠. 의미적 의식이 구축된 그 세계를 버리지 못한 납니다. 그렇지만 포기했나요? 아니요. 여전히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자신은 닿지를 못했지만 무엇은 건너갔나요? 박쥐는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 세상은 어떻니?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괜찮냐? 어떻냐? 궁금하죠?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은 아마 이 시의 화자 신용목 시인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이런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굉장히 슬픈 거죠.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를 보낸다. 요건 두 가지입니다. 그 박쥐가 화자에게 화답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문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한 이 화자가 박쥐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자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린 같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기는 새들이 참 많습니다. 가을만큼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박쥐가 화자에게 보내는 한 답신이기도 하고요. 왜? 문자를 보냈으니까 답신이 오겠죠. 아니면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풍자적으로 비꼬는 겁니다. 여기는 새들이 참 많습니다. 가을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 이때 새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가을만큼 많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전히 이 세계를 관통하고 흘러가고 있는 세계는 뭐다? 인식적 지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감각적 지평이죠.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이 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아직도 여전히 흘러가요. 참 많아요. 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가을과 슬픔과 새라고 하는 다소 많은 생각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그런 시 읽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마 제가 이제
추후 다시 좀 천천히 우리 신용목 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이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잘 갈무리하시고 이 사태가 잘 조기에 수습이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